10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그리고 정말 숨막혔던 아슬아슬한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오사마 빈 라덴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있게 바깥생사의 춘닥터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와 그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쏟아부은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역사상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것으로도 유명한 이 희대의 테러리스트는 과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를 꿈꾸었던 미국은 어떠한 작전을 펼치게 될까요? 넵튠 스피어라는 코드로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1년 9월 11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사건이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9.11 테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사건은 무려 4개의 항공기를 납치해서 건물과 자살 충돌시켜서 폭파시키는 정말 충격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뉴욕과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 무역센터 건물 2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도 일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무려 2,996명, 간접 피해자와 부상자는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희대의 테러 사건이었죠. 사실 이 테러라는 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당시를 회상해보면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해서 죽여버렸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이 9.11 테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겠죠. 물론 항일운동 당시에도 일반 시민의 희생이 아주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분들의 타겟은 일본의 군부나 지도부였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미국의 일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건물과 함께 충돌시켜 폭발시켜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한 테러였죠. 일단 아무 죄가 없는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살 특공대로 만들어서 건물과 함께 충돌시켜버린 것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그 항공기로 폭파시킨 건물은 세계 무역센터였습니다. 이 무역센터는 말 그대로 일반 민간인들이 사무직을 하는 오피스 건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고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은 정말 희대의 악질적인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규모로 벌어진 테러를 직접 당하게 된 미국은 당연히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미국은 한 번도 본토를 공격당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도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령에 있는 해군 기지가 공격을 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9.11 테러는 미국의 본토 중에서도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던 역대 최악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엄청나게 빡이 쳤겠죠. 당시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었냐면, 그 당시에 적대국이었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상당히 군사적인 강국조차도 미국에게 완전하게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은 전혀 테러와 무관하다고 발뺌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은 테러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결국 이 9.11 테러의 배후를 캐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미국은 그런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9.11 테러의 배후에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의 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사마 빈 라덴 역시도 자신의 정체가 결국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라크 방송을 통해 9.11 테러의 정당성과 위대함을 선전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극대노한 상태로 당시 빈 라덴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에게 빈 라덴을 송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강대국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죠. 우리가 왜 미국 너희들 말을 들어야 하지? 쳐볼 테면 쳐보시든가. 이렇게 깡다구가 세게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송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탈레반 정부와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빈 라덴 역시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잠적하게 되죠. 이후에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온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며 탈레반 정부를 탈탈 털게 되죠. 하지만 이미 오사마 빈 라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사이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그 사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사실 그 사이에 미국도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반에 CIA가 빈 라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군의 중대가 빠르게 도착하면 분명히 빈 라덴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CIA 정보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군에게 정보 전달이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악천후가 생기면서 날씨의 기회를 받아서 탈출하게 되죠. 또한 미국의 무인 공격기에도 빈 라덴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군에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무인 공격기의 조작이 어려워서 빈 라덴을 그대로 놓치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된 미국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빈 라덴을 계속 추적하였죠. 9.11 테러 당시에 체포했던 알카에다의 주요 간부들을 계속 조사하던 와중에 미국은 빈 라덴에게 최측근 연락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빈 라덴은 미국의 정보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말로 중요한 연락이나 정보들은 최측근인 연락책들을 직접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최측근 연락책들 중에 한 명이 드디어 CIA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CIA는 이 연락책을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파키스탄의 수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보타바드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CIA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 동굴 속에서 은신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빈 라덴은 대담하게도 파키스탄의 대도시인 아보타바드에 호화 주택가들이 몰려있는 그런 동네에서 버젓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이 복합 건물은 굉장히 크고 담장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이나 전화선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저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저택이 분명히 오사마 빈 라덴이 거주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보타바드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었죠. 미국은 아보타바드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아보타바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취한 혈액에서 드디어 DNA 분석상 빈 라덴의 자녀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보타바드의 대형 복합 건물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미국은 드디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아보타바드의 거대한 복합 건물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할 것을 확신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주재로 오사마 빈 라덴 제거에 관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시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아보타바드에 있는 복합 건물을 타겟으로 미사일 공격을 폭격해서 그 건물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의 조력을 받아서 지상군을 투입해 아보타바드의 복합 건물로 쳐들어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헬기의 특수작전팀을 태워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한 뒤에 복합 건물로 침투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의 적국까지는 아니었어도 우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파키스탄의 영공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보타바드라는 도시에는 이 복합 건물 주변에 경찰서도 있었고, 또 사관학교 및 군부대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폭격을 가했다가는 이 아보타바드의 호화 저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고, 게다가 군 부대라든지 경찰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의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우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세 번째 작전, 즉 헬기의 특수작전팀을 태워서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로 침투한 뒤 빈 라덴을 사살시키는 그런 작전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특수작전 사령부 총사령관이 레이븐 제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맥 레이븐 제독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수작전 사령부는 해군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최정예 요원으로 알려진 대부그루 요원들로 선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이 바로 그 넵튠 스피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넵튠 스피어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최정예 요원 대부그루가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상징인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유쾌하게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보타바드의 복합 건물에 모형을 만들고 수차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했던 작전팀은 2011년 4월 30일 밤 11시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 잘랄 발라드 공항에서 블랙호크다운 헬기를 타고 상륙합니다.
작전팀은 대북으로 요원 24명, 그리고 CIA 요원 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군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작전팀은 둘로 나뉘어서 60으로 알려진 특수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에 나뉘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잘랄라바드 공항에서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까지는 약 240km, 그리고 작전 중 헬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블랙호크를 지원하는 치누크 헬기 2대가 추가로 편성되었죠. 파키스탄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 비행에 성공한 이 헬리콥터 4대는 무사히 3시간 만에 아보타바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새벽 1시 드디어 첫 번째 블랙호크 헬기가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의 쓰레기 소각장에 착륙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고온의 온도와 좁은 건물 사이의 압력이 소용돌이를 이루게 되면서 이 첫 번째 블랙호크 다운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헬기는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고 조종사는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 이 헬기는 경착륙 또는 불시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헬기가 급강하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경착륙한 것이기 때문에 헬기는 쓰러지게 되고 대원들은 경미한 부상 외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복합 건물에 상륙하게 됩니다. 첫 번째 헬기의 고장으로 원래는 두 번째 헬기 같은 경우 빈 라덴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짜리 건물 옥상에 상륙해서 양동작전을 펼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헬기가 고장나는 것을 보자마자 두 번째 헬기는 안전하게 복합 건물 밖의 외곽 지역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블랙호크에서 바로 건물 내부로 침투하려던 작전은 비틀어지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정예 요원들인 대북으로 요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플랜 B를 가동하게 됩니다. 건물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벽에 폭탄을 설치하여 문을 부수는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건물 외곽에서 두 개의 팀이 두 갈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총격 발생! 총격 발생! 먼저 진입하게 되는 작전팀이 본 건물 앞에 있는 마당 쪽의 작은 건물부터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2인 1조로 이뤄진 공격팀은 빠르게 전진하고 눈앞에 있는 적들을 사살하기 시작하죠. 먼저 빈 라덴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짜리 건물 앞쪽에 있는 작은 건물을 완벽하게 제압한 작전팀은 본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1층에서 총격전을 통해 적을 제압한 공격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한 명의 적을 사살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칠흑같은 어두움 상태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작전팀은 빠르게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게 되죠. 3층의 계단 끝 커튼 뒤에 또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게 된 작전팀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남자를 사살하는 데 성공한 공격팀은 드디어 3층에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위험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2명의 소녀가 서 있었고 공격팀 중에 한 명이 이 2명의 소녀가 혹시나 모를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을 것을 우려해 빠르게 그 소녀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작전 요원이었던 롭 오닐 상사는 침대 근처에 있는 키 큰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키 큰 남자는 한 여자가 가로막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롭 오닐 상사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총 3발의 총알은 키 큰 남자의 머리와 몸통을 관통하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얼굴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들었던 작전 요원들은 방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 빠르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죽은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빈 라덴.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가족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확보한 작전 요원들은 합동작전센터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죠. 여기는 로미오 6, 사령관, 우리는 타겟 제로니모를 사살 완료. 하나님과 국가를 위하여 제로니모를 전송합니다. 제로니모, 적을 사살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로니모는 빈 라덴의 암호명이었습니다. 합동작전센터에서는 나직한 탄성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총사령관 맥 레이븐 제독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전원 빠르게 복귀하도록. 맥 레이븐 사령관이 빈 라덴의 방대한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원래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의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이미 총소리와 폭발 소리를 들은 아보타바드의 많은 시민들이 이 복합 건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1.6km 떨어져 있던 경찰서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죠. 맥 레이븐 사령관은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겠다. 총 40분의 시간을 주겠다. 시간이 얼마 없다. 빠르게 자료 확보 및 제로니모를 수습하여 기환하도록 하라. 숨막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작전 요원들은 최대한 빈 라덴의 자료를 확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작전 요원 10명이 두 번째 블랙호크 헬기에 탑승을 하게 되죠. 동시에 나머지 요원들은 뒤에 따라온 치누크 헬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블랙호크 헬기는 폭발을 시키면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원들이 탑승에 성공을 하게 되고 총 3대의 헬기가 아보타바드로부터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잠시 착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블랙호크 헬기가 치누크 헬기의 중간 급유를 받게 되고 다시 기름을 채운 이 3대의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령관님, 무사히 중간 급유를 마쳤습니다. 잘랄라바드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3시 30분 마지막 헬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영공을 지나 드디어 잘랄라바드 항공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모든 작전을 완료하였습니다. DNA 샘플 결과 빈 라덴이 확인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그리고 정말 숨막혔던 아슬아슬한 40분,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오사마 빈 라덴이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일 밤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남깁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0년의 추적 끝에 철천지 원수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9.11 테러의 정말 큰 희생자들도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했던 사건이죠.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상 최고의 현상금 수배, 자본주의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의 폭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인 9.11 테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춘닥터는 9.11 테러에 관해 총 3부작으로 내용을 만들었거든요. 1편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사살 작전인 넵튠 스피어, 그리고 두 번째는 9.11 테러는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9.11 테러 그 참혹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2001년 9월 11일 오전으로 시간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9.11 테러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영화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욕먹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춘닥터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2시간 사이에 총 4대의 미국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 여객기 하나 납치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액션 영화가 한 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종종 그런 90년대나 2000년대에는 헐리우드 비행기 액션 영화들을 즐겨서 봤었던 기억도 나는데 단 2시간 만에 총 4대의 미국 민간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납치한다? 오, 이거는 정말 시작부터 남다른 스케일을 알리는 그런 시작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사전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9.11 테러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를 실행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자, 일단 미국 내 민간 항공기를 탈취해서 조종, 폭파시키는 그런 작전이었기 때문에 실제 조직원들이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만큼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은 서구권의 교육을 받고 서구권 문화에 익숙한 영어까지도 능통한 그런 엘리트 조직원들을 20명 정도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사실 훌륭한 독립투사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하셨던 그런 정말 훌륭한 독립투사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렇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의 독립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 물론 미국의 본토를 최초로 공격하고 정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똑똑한 서구권의 교육까지 받은 20명의 엘리트 조직원들이 기꺼이 자살 테러를 결심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이슬람 극단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정말 맹목화된 그런 집단지성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조직원들은 미국 내에 차례로 잠입을 하여서 심지어는 정말 대담하게 이 미국의 민간 항공기를 실제로 조종하는 훈련까지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할 동안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사실 이 9.11 테러 준비 과정 중에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분명히 미국에서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CIA라든지 FBI라든지 아니면 뭐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중동의 정보국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노출돼서 미국에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 냉전에 대한 승리의 도취였을까요? 미국은 아마도 세계 최강국인 우리 미국을 감히 누가 건드리냐, 이런 마인드로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얕잡아봤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FBI와 CIA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내놓으라고 막 싸우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비행기 테러를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의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해봐야 인질극 정도 벌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약간 미국이
방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히 어떤 세력이 우리 미국을 건드리느냐 거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정보국 역시도 이런 테러가 미국의 본토를 직접 침공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상 초유의 미국 민간 항공기 4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13분 미국의 민간 항공기인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모하메드 아타라는 리더를 비롯한 5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공중에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납치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 미국 같은 경우는 공항 검사가 철저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 허술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액체가 든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면도칼 또는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작은 휴대용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은 소지를 한 채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국내선 항공기로 맥가이버 칼이나 휴대용 칼을 소지한 채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11편에 탑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조직원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조종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민간 항공기인 대한항공이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어느 정도 철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조종실을 잠가놓고 보안 강화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선은 허술했기 때문에 조종실에 문을 잠가놓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냥 커튼만 쳐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조종사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겠죠. 그리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그 무방비 상태의 조종실 을 순식간에 덮쳐서 가지고 온 작은 맥가이버 칼이나 휴대용 칼로 무참하게 그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기장과 부기장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명의 조직원이 새로 조종관을 잡고 운항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탑승석으로 돌아가 탑승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했다. 조용히 허튼 짓만 하지 않는다면 해치지 않겠다. 우린 지금 공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마침 이 발언은 오전 8시 24분경 통신 노출로 인해 관제소에도 이 대화가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연방 항공국과 미 공군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근데 왜 조치하지 못했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핵심은 그래봐야 인질극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워낙 짧은 순간에 일어난 발언이기도 했고 또 공항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통상적으로는 비행기를 끌고서 인질극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지 그걸 가지고 자살 충돌을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모든 교신이 끊기게 되고 뉴욕 상공 레이더에서도 그 아메리칸 항공 11편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오전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 11편은 갑작스럽게 뉴욕 상공에 나타나 제1무역센터와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뉴욕 한복판에 서 있던 제1무역센터의 상층부는 완전히 박살나고 시커먼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일단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과 수많은 주요 언론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서 정말 일상적인 그 오전 출근 시간에 아무 일도 없던 제1무역센터에 그대로 갑자기 충돌을 해버렸으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저게 뭐지? 이게 현실이 맞나?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주요 언론사들 역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민간 항공기가 사고가 있거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실시간 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 3분 전 세계로 이 제1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는 것이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화면에 또 다른 비행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화면에 포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제1무역센터를 지나서 그대로 제2무역센터에 충돌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테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번째 충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당시 실시간 중계를 하던 그 아나운서들조차도 화면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비행기와 그 충돌하는 제2무역센터를 보고 자신이 할 말을 잊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거나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는 등 정말 수많은 방송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인과 뉴욕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제2무역센터로 비행기를 또 하나 충돌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인 알카에다가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노렸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충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먼저 1무역센터를 충돌시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그 방송이 송출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제2무역센터로 또 비행기를 충돌시켜버린 것이죠.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뭐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씁쓸하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한 지 56분이 지난 오전 9시 59분 비행기 충돌과 또 2차적으로 비행기 충돌 이후에 비행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의한 화재로 뜨겁게 불이 타고 있던 제2무역센터는 뜨거운 열기와 화재로 그 골조가 변형되고 녹아버리면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워낙에 크고 거대한 빌딩이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갑작스럽게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건물의 수많은 인명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의료진 한 300여 명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모두 몰살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던 주요 언론사들 역시 건물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저 건물에 미리 폭탄을 설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오보를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10시 28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제1무역센터 역시 결국은 제2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충격과 더해져서 견디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1무역센터와 제2무역센터는 워낙에나 크고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이 빌딩 두 개가 무너지자 워낙에나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세 개 무역센터 부지 안에 있던 여러 다른 건물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정말 아비규환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렇다면 왜 비행기 충돌로 크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졌느냐? 세계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 튼튼하게 만든 건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철근의 간격이 좀 넓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시킨 비행기가 장거리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보유한 그런 비행기였다고 해요. 이 비행기가 충돌할 경우에 그 기름을 많이 갖고 있으면 2차적으로 그 기름이 다 불타버리면서 훨씬 더 큰 충격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충돌한 당시의 비행기의 각도인데요.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비행기가 충돌할 당시에 비행기를 약간 비스듬히 사선으로 꺾으면서 세계 무역센터와 충돌을 하거든요. 당연히 사선으로 꺾이면서 강하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딪힌 세계 무역센터의 건물이 밸런스를 잃게 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밸런스를 잃고 변형된 건물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정말 미국은 전역으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비상상태를 선포하게 되고 모든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모두 착륙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여전히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교신이 안 되는 비행기 두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메리칸 항공 77편이었죠. 관제소에서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전 9시 37분 아메리칸 항공 77편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의 서쪽 부분에 그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세계 무역센터는 100층에 가까운 높은 고층 빌딩이었던 반면에 펜타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오각형의 형태로 퍼져 있는 낮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 충돌로 인해 펜타곤의 서쪽 부분이 일부 붕괴되긴 했지만 민간인 사상자라든지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군의 상징하면 그 펜타곤이잖아요. 정말 오각형으로 특이하게 생긴 미래지향적인 건물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자존심과도 같던 그 건물이 직접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과 미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상징적인 테러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신이 끊긴 마지막 항공,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편은 역시나 제일 늦게 납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탑승객들은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항공 사태의 실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다른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이 테러범들이 자기네들이 인지를 할 거니까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탑승객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비행기가 충돌을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행기가 폭발할 것을 탑승객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탑승객들의 영웅적인 저항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 5명의 테러범들은 탑승객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조종석의 완전 점거에 실패를 하게 되고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워싱턴으로 향하던 도중 펜실베니아의 한 광산에 그대로 추락을 하여 완전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나 또는 국회의사당을 노렸을 것이라는 게 정설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탑승객들의 정말 격렬하고 영웅적인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고 2차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숭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9.11 테러의 총 사망자 수는 2,996명, 그리고 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 무역센터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수많은 분진과 유해물 이런 것들이 뉴욕 맨하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희귀성 난치병, 자잘한 각종 질환들에 걸린 시민들이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청난 충격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9.11 테러. 이 테러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즘이라는 공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나 춘닥터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상 최악의 테러로 너무나도 유명한 9.11 테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본토가 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일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9.11 테러는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9.11 테러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춘닥터와 함께 이 9.11 테러의 원인과 그리고 배경, 그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1년 9월 11일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로 전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저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학교에 조그만 TV가 달려 있었어요. 가뜩이나 공부도 안 되고 진짜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 쪼매난 TV에서 9.11 테러에 관한 대대적인 뉴스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긴 했지만 당시 그 미국의 무역센터가 굉장히 엄청 큰 건물이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무역센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함께 뉴욕의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던 그런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이 막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무후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알려진 이 9.11 테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젊은 청년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 사상 최고의 현상금이 걸렸던 수배자,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자, 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친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히 부유한 건설가 집안의 무려 17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초에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난 거죠. 보통 이렇게 여유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빡세게 발전적인 삶을 살면서 집안의 아니면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걷거나 아니면 아예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 오사마 빈 라덴은 역시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겠죠.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광신도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좀 쎄한데요. 허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빈 라덴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좀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어떤 자신이 뭔가 딱 꽂힌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광적으로 몰입하고 집착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 보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이비 교주 아니면 어떤 광적인 독재자 이런 캐릭터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히틀러 역시 굉장히 광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심취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죠. 역시나 빈 라덴도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빈 라덴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로 알려진 무자헤딘이라는 곳에서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만의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바로 수장인 빈 라덴과 함께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슬람 극단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결국 이 9.11 테러가 일어난 그 가장 큰 원인 그리고 본질 속에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와 암살, 성범죄를 일삼는 행위 또는 이슬람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의 이름 아래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 부신다, 다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주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서방 세계와 또 중동의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점점 쌓여만 가고 이런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고조 할아버지 때는 어떤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는 그 고조 할아버지에 다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다시 또 상대방의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또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그 자식은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끝도 없는 개미지옥과 같은 이 복수 혈전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면 정말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방을 대표하는 기독교 세계와 또 중동을 대표하는 이슬람 세력은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로 무려 약 1500년간 이런 싸움을 계속 지속을 해왔던 것입니다. 상당히 그 복수심과 적개심이 서로에게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방 세력은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 역시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많은 이권을 찬탈당하는 등 서방 세계에 굉장히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권을 빼앗기면서 과거의 수많은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철천지 원수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추가 기울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남는 것은 극단적인 증오감, 혐오감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맹목화되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왜 하필 미국을 겨냥했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단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강대국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이 주 무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소련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자들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세력이 소련을 상대로 무장 활동을 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딥니까? 정말 강대국들의 무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소련 역시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단체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어떤 게릴라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소모전만 하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프간 소련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장 단체를 지원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80년대 정말 냉전 시대라고 하여 소련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나의 적의 적은 우리 편, 이런 의미로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영어도 능통하고 또 서구권에 유학도 다녀왔던 오사마 빈 라덴이 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점점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은 더 이상 어떤 무장 활동, 싸우거나 이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때부터 바로 오사마 빈 라덴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어떤 맹목적인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장 단체들은 맹목적으로 싸워야 할 주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이슬람 세력 역시 이스라엘에게 많은 탄압과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뒷배는 바로 미국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이제 미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자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 미국, 또한 쿠웨이트에 이어서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또 하나의 이슬람주의 국가인 이라크를 공격해 걸프전을 일으켰던 미국.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은 새로운 주적으로 미국을 설정하게 되고 자신만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라는 세력을 점점점 키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얽히고 설켜서 막 배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미군을 주적으로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사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원래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면을 띠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의 이런 주적 체인지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어서 자신만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세력은 점점 성장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도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테러인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9.11 테러가 발생하고 9일이 지난 시점인 2001년 9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유명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점은 9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시점이었거든요.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라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가난한 자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단어들이 형성될 만큼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이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의 위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9.11 테러로 인해서 이런 어떤 미국의 신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사상 초유의 미국의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 미국은 이 9.11 테러 이후에 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역시나 탈레반 정부와 오사마 빈 라덴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담 후세인을 처단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 국가 간의 전쟁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그 국가의 수뇌부를 점령하거나 군부를 무너뜨리게 되면 사실상 전쟁은 종료하고 상대방의 나라는 항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애초에 명확한 실체가 없는 약간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산계되어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장단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었고, 좀비처럼 살아나면서 게릴라 작전을 끊임없이 펼치는 이들로 인해서 미국은 계속 소모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테러리즘이 전 세계에 확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제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이 동유럽 국가와 발칸반도에도 수많은 무장단체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도 유명했던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단체들 역시 점점 더 극단적인 무장단체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체로 알려진 IS라던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집단들도 9.11 테러 이후에 점점 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변한 그런 무장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로 성인 남자로 대표되는 군대거든요. 물론 중요 시설 파괴라던가 아니면 도시 전체를 폭격하는 경우에는 어떤 민간인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보통 국가들 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군대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군인 대 군인으로 서로 군인들이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기 위한 싸움을 하지, 이 군인들 옆에 있는 민간인들을 일부러 죽이거나 일부러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는 그딴 게 없죠. 오히려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학살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인질로 잡아서 이용하는 등 사실상 굉장히 인권을 유린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민간인들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도하게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거나 위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역시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으로 인해 소모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면서 점점 위축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 2009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간접적으로 일으켰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 리만 브라더스로 미국이 지친 틈을 타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나라가 바로 옆쪽 나라 중국입니다. 이렇게 9.11 테러로 인해서 일어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부상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공산주의의 개념도 생겨났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어쩌면 21세기 이전에 어떤 90년대와 21세기 초에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 아래 어느 정도 질서가 느껴졌던 세계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일단 춘닥터는 각자 도생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이 작금의 현실을 이제는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는다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춘닥터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